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하는 자는 극도로 활기차야 한다. 책은 손안에 한 줄기 비치어야 한다.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에즈라 파운드의 말인데요. 함께가 사라지고 일상에 단절이 찾아온 바이러스의 시대. 자칫 우리는 좀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 아닐까 하고요. 바로 이 힘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은 초선 의원들의 의회 대거 진출로 새바람이 예고된 21대 국회.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초선 의원들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여의도 첫 입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에 선임된 최형두 의원이다. 그는 1991년부터 약 20여 년간 기자 생활 후 공직에 진출.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을 역임하며 행정 및 언론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파워 신인인데 스스로를 합리적인 자유우파로 평가하며 분열과 편가르기의 언어보다 미래와 통합에 정제된 언어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최형두 의원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미국 역사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남아있던 한국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며 혹독했던 전쟁의 진실과 강대국들의 속내를 치밀하게 파헤친 책 콜디스트 윈터.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묵직하게 다가오는 최형두 의원의 인생책 콜디스트 윈터를 만나보자. 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정치 신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원이신데요. 여의도에 입성하자마자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 지역구에서는 이분을 형두 캔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형두 의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분 먼저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그리고 인생 책방의 가족이죠. 허희 문학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사실 그 의원님이 화제가 됐던 게 오선 의원의 지역구에서 정치 신인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인데 네.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마지막까지 예. 어려웠습니다. 예, 정치 5선까지 하신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치 거목이었고 예. 국회 부의장이시고 예. 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나갔던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자연의 신진대사가 있듯이 우리 정치에도 신진대사라는 것이 있어야 이게 좀 더 건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네. 우리 마산 하포 시민들로서는 관록도 모자라고 네. 여러 가지가 모자라지만 뭔가 새로운 에너지 마치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하듯이 이제 새로운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지역구에서 네. 지지자들께서 아마 형두, 캔두 이렇게 부르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네. 소개해드렸지만. 네, 그냥 이게 라임이라 그러죠. 라임. 예. 예, 형두, 캔두 우연히 누가 이제 지은 겁니다. 예. 사실 우리 비서관으로 와 있는 한 분이 그냥 장난치다가 만든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영어도 아니고 택도 아닌데 이게 뭐냐라고 네. 선거를 장난처럼 하나 이렇게 또 꾸짖는 분도 계셨는데 네. 의외로 우리 당이 좀 젊은 층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최형두라고는 부르지 않는데 형두, 캔두 이래요. 제가 이제 그걸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놨었거든요. 예. 그 괜한 이제 호기심 플러스 괜한 네. 이제 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상당히
호감 지수가 높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특히 젊은 성공을 유권자. 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살짝 또 야심을 엿봤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생활 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올 예. 때 I can do it, 예, we 예. can do it Yes, 뭐 we 이런 can 얘기 그랬죠. 예, 예. yes we can 했었는데 예, 예.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착안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죠. 사실 마산에서 택시를 탈 때 제가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음차고. 예. 선거에 누가 유력한가요? 물어봤더니 글쎄 뭐 여기 오래 나온 사람하고 새로 나온 사람 같은데 내가 이름이 내자인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형도 캔두라는데 그 사람이. 뭐 앞으로 4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22대 때는 아마 이름 네 글자인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나저나 저는 의원님 때문에 예.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난 곤혹을 치렀습니다. 네. 인생책으로 추천해 주신 책이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예, 예. 콜디스트 윈터라는 예, 예. 책이고 예. 이게 마침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적절한 책이었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뭐 저도 인생을 바꾼 책들이 많겠죠. 어릴 예. 때 꿈을 키웠던 책도 있을 테고 또 문청으로서 꿈을 키우게 했던 그런 소설이라든가 시도 네. 있을 테고 할 텐데 만 50 넘으면서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이 책이. 예. 제가 만 50 되는 해에 네.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오고 기자 20년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오면 어떻게 했느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황식 총리 때였고 예, 예. 임종용 국무조정실장, 이제 장관인급이죠. 최영두 씨는 언론인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공무원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사실 그 시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 때는 학생 운동권이었거든요. 보수 정부에서 일한다는 게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약간 망설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처럼 진보 보수라는 이 편가르기도 싫고 예.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염증이 있던 그런 시기여서 저널리스트로서 또 그렇습니다. 양쪽을 예. 같은 양비론이죠, 양비론. 양비론적으로 그 생각을 어떤 하셨-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근데 그때 예.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이 책, 제가 2006년부터 워싱턴 특파원을 할 당시에 책이 나왔었고 네. 또 이 귀국한 뒤에 한국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읽었었는데 이 책을 보고서 내가 보수 정부에서 일해도 되겠다. 예. 대학 때 해방 전후사라는 것을 봐서 굉장히 그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탄생 자체가 엄청난 결점이 많은 듯이 생각하던 세대였습니다. 아무튼 8.1학번 맞습니다. 하면은 예, 그 예. 시대 가장 또 운동을 맞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을 보니 해방 전후사 인식이란 것은 예. 한 편리구나. 예. 이 거대한 지구적인 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스탈린은 무슨 생각을 했고 모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고 예. 김일성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그때 미국은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전쟁을 보고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허위 평론가는 이 책을 다 읽었죠. 예, 예. 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야, 이게 딱 페이지만 봐도 예. 지금 벽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벽돌 한 두 개가 그러니까요.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름대로의 근데 노하우를 좀 발휘하긴 했습니다. 예.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저는 무조건 처음엔 천천히 읽습니다. 왜 자동차도 출발할 때 그렇죠. 처음부터 고속으로 출발하면 차가 맞아요. 망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천천히 목차도 보고 어. 이 사람이 감사의 말을 뭐라고 했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충분히 이 책의 분위기를 파악한 맞아요. 다음에 어. 예, 그 다음부터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겨우 그런데 의원님께서 재미는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으면서도 고된 그래서 보람 있는 독서여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 어떠셨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실은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는 이 명칭부터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6.25 전쟁의 어떤 내전 성격만을 강조한 것이기 네. 때문에 중립적으로 6.25 전쟁을 쓰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여하튼 그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 미국에서는 거의 잊혀진 전쟁이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나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육성 그리고 그 감춰졌던 기록들을 다 이분이 발굴을 해서 정말 치밀하게 네.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요. 예. 이분이 그 1960년대 뉴 저널리즘이라는 걸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예. 주인공이셨어요? 그 의원님이 또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네. 약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이 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보통 저널리즘은 신속성 네. 그리고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네. 저널리즘의 기본 기조인데 그렇죠. 뉴 저널리즘은 신속함보다는 자세한 것, 아, 깊이 상세한 있게. 것,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객관성을 물론 지향을 하지만 어. 기자 자신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 아, 방식으로 아. 그 서술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보면 저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거 소설인데, 그렇죠. 아 이거 되게 그 화자가 어. 살아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구나라는 네. 느낌으로 좀 읽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라는 이름이 일단 낯설어서 누구지? 맞아요. 예, 했는데 그래서 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가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특히 놀랬던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군사 지도거든요. 그렇죠. 여기 어디냐면은 제 고향 이제 제 지역구 마산으로 가다 보면은 낙동강을 지나기 전에 있는데 그 영산이라는 지명을 저는 네. 봤거든요. 그래서 영산 했는데 이 책에 영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낙동강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미국 지도를 당시 군사 지도를 찾아내서 이쪽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다 모아서 이 당시에 탱크는 어디에 있었고 이걸 모았는데 예. 이 치열한 기록 정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인데 이 미국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그 넌픽션 네. 작가가 이렇게 치열하게 기록할 동안 나는 뭐 했나 네. 또 무엇보다 책을 잡는 순간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여러 번 봐가 책이 너드러졌습니다. 네.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삼국지보다도 재밌습니다. 그건 그랬어요. 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다 구술이 되는데 야,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까가 책에 보이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10년의 공력이 여기 담긴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전쟁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다면서요? 이게 책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룬 미국이나 해외 어떤 뭐 영상 매체, 뭐 네. 서적, 뭐 기타 여러 가지 매체물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 전쟁 3년을 했고 예. 몇만 명의 미군 전사자가 난 굉장히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니 참전국만 해도 뭐 20개국이 넘지 않습니까? 뭐 16개국 참전했다고 그러죠. 16개국인가요? 예. 뭐 그 외에 뭐 물자 지원하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제 20개가 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동안 잊혀진 전쟁이라는 표현이 큰 어폐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모르고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던 날에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네. 자신들이 왜 여기 와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잘 몰랐어요, 대부분은.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 70년 전의 상황이긴 하지만 야, 지금하고 당시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식, 세계 속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 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랐고 예.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맞습니다. 벌써 이게 쓸 때가 그러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은 50년이 지난 뒤에 기억을 되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미군들의 기억에 되살려졌다는 건 엄청난 큰 깊은 기억이 있었던 것일 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이 6.25가 미국 사람들한테 잊혀진 전쟁이라는 이유는 데이비드 헬버스타임 책에 나오는데 사실은 잊고 싶었던 왜냐하면은 2차 대전 하느라고 유럽 전선, 태평양 전선에서 모든 미군들이 나가서 싸우고 간신히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렇죠. 돌아온 지 5년 만에 터진 겁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제 좀 쉬고 이제 전쟁 그만하고 군비 줄이고 10분의 1로 줄였더라고요, 예, 예. 당시에. 군비를 줄여가지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군대가 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제 영산 전투나 낙동강 전투에 미군이 처음 투입된 상황에 그 당시 군장 예. 하복 입고 오고 총도 2차 대전 때 한 뒤로 새롭게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북한군은
소련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탱크도 오고 하는데 이 사람 탱크도 단단히 없이 준비를 한 네, 거고. 그런 엄청난 악전 고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은 이게 모병제가 아니고 네. 개병제였습니다. 우리처럼 예. 무조건 군대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 이런 대학 가면 안에 그 한국전에서 죽은 동문들의 추념하며 하려 이런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봤더니 1950년 졸업생, 미국은 졸업한 연도를 학번으로 치거든요. 네, 네. 학번 1950, 뭐 아무개, 뭐 찰스 암스트롱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1950년 6월달에 졸업하고 한두 달 집에 잠깐 가거나 뭐 새로운 꿈을 꾸다가 한국으로 강제 진급당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온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버드 학부생 중에 수십 명입니다. 예. 이 전쟁이 이제 끝나는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공약이 예. 한국 전쟁 그만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꼭 지켜야 될 가치도 없고 네. 너무 미국의 희생이 크다. 지금 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임이었어도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북한군이 준비를 했다고 예, 해도 그렇게 파죽지세로 물고 예. 오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 당했을까? 예. 이 콜디스트 윈터의 저자 햄버스템이 그것에 대한 의문을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디스트 윈터의 흐름을 크게 관통하는 한국 전쟁에서의 오판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오판 탑 3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한반도를 방어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의 에치슨 라인 발표.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1950년 1월 12일에 이 미국의 당시 국무부 장관 딘 에치슨이 예. 아시아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한국과 대만을 네. 이 일명 에치슨 라인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역사학계에서 다소 논란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오판을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발표였냐 아니면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이 선언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김일성이나 스탈린의 어떤 오판에 더 좀 가속화된 면이 없지는 않고요, 확실히.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거죠. 아무래도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막상 재밌는 건 당시 미국 정부와 국무부의 의도 자체는 참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 발표는 어차피 전쟁이 나면 여긴 전쟁터가 되고 확실하니까 예. 어차피 초토화될 지역의 어떤 대규모의 어떤 군사 시설이나 어떤 병력을 상시 주둔은 안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거였고 전쟁이 나면 어쨌든 그쪽은 지키러 가긴 가겠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미국 밖이든 미국 아니든 오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발표였죠. 예. 이 책에 보면은 그 김일성이 소련과 당시에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예. 열심히 그 한국 전쟁을 기획하고 허락을 받기 위한 소상한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1945년 소련이 처음 평양에 앉혔던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남한을 공격해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 문제에 매달려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끊임없이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종용했다. 스탈린 동지, 저는 꼭 총검으로 남한을 찔러보고 싶습니다. 무장 공격을 감행하면 남조선 인민들이 봉기해 인민군을 환대할 것입니다. 전쟁은 수일 내에 쉽게 끝날 게 뻔합니다. 북조선의 공산주의자가 남조선을 공격해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의 간청에 늘 신중하게 임했다. 비록 소규모 군사 고문단 수준이지만 엄연히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미국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김 동지를 지지하지만 우선순위는 유럽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기는 힘들 것 같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김 동지가 곤경에 처하더라도 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오. 모든 지원은 마오쩌둥에게 요청해야 하오. 지원 요청은 김일성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지원은 동양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마오쩌둥에게 전가시켰던 셈. 남침 반대를 철회하는 것으로 지원은 최소화하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고
자신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스탈린식 해법이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김일성의 의지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일성이 정말 간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박헌영을 데리고 가요. 예. 그 박헌영이 이제 스탈린 앞에서 남한에는 우리 남로당원들이 또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봉기가 되어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스탈린은 이 전쟁이 이제 소련도 당시에 미국보다는 아주 국력이 낮은 나라였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냉전을 불러일으켜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는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말립니다. 말리고 그 준비 태세를 말리는데 조건을 다 붙여요. 네. 모택동하고 상의해라 그래요. 맞아요. 예, 모택동에 중국의 지원을 못 받으면 나는 네. 이 개전 허가를 낼 수가 없다. 예. 근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데 김일성은 모택동과 약간 경쟁 관계,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 김일성도 뭐 모택동에 대해서 같은 반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모택동에 신세를 지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네. 그거 없이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스탈린이 자기로서는 이 위험도 줄이고 예. 중국을 여기에 끄집어 넣어서 약간 EJ 같은 거 아닙니까? EJ가 있습니다. 중국과 예, 예. 미국을 서로의 예. 세력을 그렇게 맞습니다. 죽이려는. 근데 그게 만일 서독을 건드리면은 미국하고 막 전 유럽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시아 극동의 이 남한을 한번 건드리면은 어떨까? 거기다가 중공군까지 붙이면은 네. 성산도 있고 혹시 이쪽에서 반발을 안 하면은 차제 아예 그냥 일본까지 근접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유혹을 일으켰던 그래서 스탈린이 마지막으로 개전 승인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에지슨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오판은 그 소련이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누가 오판한 겁니까? 그러면 사실 제일 큰 오판은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결국은 전쟁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결국 북한이니까. 근데 예. 소련도 만만치가 않은 게 결국은 소련이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 자력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당시에 북한도 결국은 아주 가난한 신생 독립국이니까요. 그래도 본인은 한 사나흘이면 다 지금 한반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남한에서 자기를 다 환영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실제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오판이었던 예, 뭐 거죠. 사나흘은 무리라도 예. 늦어도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부산에서 할 수 있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거리만으로 따지면은 서울도 아마 6월 26일 정도에 점령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아. 봤을 거고요. 누가 오판을 했냐에 대해서는 헬버스템이 책에 이런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계산착오에서 비롯되는데 한국 전쟁의 특수성은 양측 군대가 모두 똑같이 계산착오를 저질러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교지가 다릅니다. 그건 약간 논란이 큰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게 이른바 남침유도론 동족 상잔이란 말로 우리가 공평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이 전쟁의 그래요? 책임은 예. 김일성, 그리고 북한, 당시 그걸 뒷받침했던 소련, 그리고 중국. 그 명백하죠.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동안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네. 수많은 세계인들이 죽었고 그 분단의 책임까지도 그게 있다고 봅니다. 크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듭니다. 예. 애당초 이게 김일성이 남침을 하겠다고 의지가 없었으면 안 날 전쟁이에요, 사실. 예, 예. 소련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예. 전쟁 사실 소련이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에 미국과 전쟁을 할 입장은 아니었고 다들 맞듣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모택동원에도 국공내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정말 피폐진 상황에서 예. 굳이 일부러 전쟁을 할 상황은 없었고 예. 그런데 김일성 때문에 끌려 들어간 거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에서 주요 오판 탑3 두 번째입니다. 참전 초기 인민군의 군사력을 엿잡아 본 미군. 그 김일성의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네. 한반도를 이제 다 차지하겠다라는 의지는 워낙 확고했잖아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소련의 최신 무기를 도입한다든가 인민군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남침을 했을 때는 네. 지금의 이제 한국군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근데 미군도 이 인민군의 군사력을 좀 얕잡아봤다는 겁니다. 특히 메가더가 워싱턴에 간섭만 없으면 우리 인민군 정도는 쉽게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참모들이나 그 병사들도 다 그렇게 믿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근데 부분을 실제 전황은 읽으면서 완전히 가장 달랐죠. 분통이 터졌던 부분입니다. 예, 네. 근데 헬버스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메가더가 1880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1950년, 그러니까 딱 70대가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가더가 정상적인 사고를 좀 하지 못했다. 파킨슨 병을 좀 앓고 그래요? 있었다라는 얘기도 예, 그 지인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더라는 사람이 워낙 자존심도 강했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개인적인 문제도 예.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게 예. 어느 전쟁이나 그렇지만 전쟁 전에 들어오는 정보 자체는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예. 사실 6.25 전에 미군도 그렇고 우리 국군도 그렇고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어떤 장비를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는 꽤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대로 갔던 거죠. 그러나 일단 메가더 사령부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예. 북한쯤이야라는 게 있고 또 두 예. 번째가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전차가 큰 쓸모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정말 한국군에 대한 어떤 대전차 무기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우리가 미국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 책에서 나온 미국의 이미지는 그 뭔가 진짜 무슨 개발도상국의 어느 형편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의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었는데 뭐 총알도 제대로 많이 없어가지고 훈련도 안 받아왔어요. 전우가 네. 맞은 그 총알 네. 빼갖고 쓴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시에 메가더는 사실 한국 전쟁 중에 한반도에서 하루도 잔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비행기 타고 잠시 왔다 가고 왜냐? 본부가 일본에 있었더군요. 맞습니다. 전투를 지휘하시는 분이. 메가더는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이 메가더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예. 메가더는 미국 당시의 군정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개조하겠다. 그래서 일본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은 전혀 관심도 안 써왔던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8선에서 북한의 이상한 징후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CIA 정보관 이런 사람들이 네. 군사 정보관들이 메가더 사령부한테 보내요. 근데 그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싱글러브입니다. 싱글러브가 70년대 말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해서 항명했던 장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부의 참모장,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6.25 전에 전방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메가더 사령부에 보냈다. 네. 이놈들이 수상하다. 예. 어떤 큰 전쟁을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다 무시했다. 예. 그 당시 그 싱글러브의 판단에 맞는 것은 북한 김일성이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중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럴 것은 군사 분계선이요, 얻을 것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인도차이나 베트남전에서 공산화됐고, 근데 예.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오판이 바로 이 싱글러브 같은 일선의 정보관들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사령부는 완전히 무시했죠. 그리고 사실 뭐 예. 지금도 그런데 당시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향이 네. 큰 상황에서 대서양의 중요성이 더 컸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마샬 네. 플랜이 한참 맞습니다. 있었던 네. 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아, 그랬구나 싶었던 게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아이,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그냥 한 주먹이야. 뭐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그래서 이게 얕잡아 보게 된 그런 주요 원인 중에 그런 인종주의적인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을 잽이라는 잽, 예. 자페니즈 작전을 해서 그것도 얕잡아 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진주만에서 워낙 크게 당하고 예.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들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일본은 한편 지배하면서도 일본을 존중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들 유럽인과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일본은 존경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적이지만. 예. 뭐 국화와 칼이라는 예, 책도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책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중국, 예. 그다음에 한국 이건 잘 모르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애틋해하고 또 우방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그 당시 예. 장교스기랑 같이 예. 했으니까 엄청난 예. 우방의 그래서, 정을 가지고 예. 있었고. 자, 그러면 주요 5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메가더 장군 얘기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의 군사력만 얕잡아 본 게 아니라 중국 참전은 턱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결국은 굉장한 오판이군요. 그 메가더 장군의 예. 별명 중에 하나가 독불 장군이에요. 아,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예.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중국이 절대 참전할 리가 없다. 네. 당시 이제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참모들도 그의 이러한 이제 견해를 그러니까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메가더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그러니까 20세기, 1950년대의 그 내전을 겪고 난 이후의 중국이 아니라 네. 19세기, 그러니까 아편 전쟁에서 막 패배했던 그런 허약한 중국의 모습으로 이미지화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공군이 설령 들어와도 우리는 쉽게 무찌를 수 있어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 네. 당시에 그 중공군의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펑더와이였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린비아오라고 또 메가더가 착각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장군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저기 누군지, 저기 정말 수뇌부의 무시했군요. 장군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예. 네. 메가더의 일대기를 집필한 제프리 페렛은 이렇게 썼다. 메가더의 인생에서 군인으로서 천재성을 인정받은 날은 1950년 9월 15일 하루였다. 당시 상황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였기에 메가더에게 있어 우수한 기술을 선보일 방법은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보병 부대로는 전세를 뒤집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 그래서 결국 그날의 기획을 실행에 옮겼고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인천 상륙작전은 기지가 돋보이는 전략인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을 거둬 수천 명이 넘는 미군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한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그 승리가 오직 메가더 혼자만 돋보이게 했다는 점이다. 성공의 영광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에는 더 이상 메가더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오늘날 메가더가 독선적인 독불 장군이자 자아 도취자로 회자되는 이유다. 사실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예. 메가더가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전세를 갑자기 이제 엎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도박적인 성격이 강했고 예. 하지만 성공하면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데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미군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더가 초기에 어떤 6.25 재전 초반에 벌렸던 실수나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거의 신에 가까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지어 중국군 포로가 꽤 잡히는 상황에서조차 아유 뭐 설마 이게 참전의 증거겠어라고 완전히 다 무시해버립니다. 중국과 소련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워싱턴의 우려도 계속 일축을 해버리고요. 예.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다 반대하던 걸 성공시키고 나니까 더 이상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렇죠. 강하게 말을 못한 게 그렇죠. 외래 또 메가더에 대해서 어떤 진짜 억압받는 어떤 위대한 영웅, 어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꽤 적지 않았고요. 이것도. 하여튼 그때 흥남철수하고 하면서 메가더가 결국은 잘리고 장군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메가더가 남긴 유명한 말을 우린 뜻도 모르고 다 외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잘리고 나서 그 국회 연설에서 한 이야기더군요. 이 메가더가 이제 그 뉴욕 타임즈도 나옵니다. 군신. 군신? 군사에 대해서 신입니다. 신. 그리고 실제로 메가더는 일본에서 꽤 존경받았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해버려요. 예. 이 위험하니까 예, 예. 중국과의 확전을 하자 그러고 하니까 파면을 시키는데 그때 메가더가 일본을 떠날 때 도쿄 시내가요 메가더 환송 프레이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뭐 강제 동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사히 신문을 당시에 보면은 네.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다 그러고요. 당시에 또 미국에 들어왔을 때도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군신의 영역이 있었어요. 군사의 신. 네. 근데 이제 이 책의 사실 첫 페이지가 운산에서의 교훈입니다. 운산. 운산이 뭐냐면 압록강에 있는 지명인데 네.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포착된 수많은 증거로 포착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너무 이제 이렇게 군신의 영역에서 내가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게 없었으면 아마 미국이 이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이 전세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어쩌면은 전쟁이 그냥 낙동강점에서 교착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동안에는 그 제도로 정부를 옮기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한반도는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네. 그렇게 안 되기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딱 허리를 쳐서 그건 정말 그게 군신임이 자신이 군신임을 입증한 그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뭐 메가더 동상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근데 그건 엄청난 업적이죠. 업적이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 책의 전체에서 메가드의 오판을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운산에서 첫 장입니다. 운산에서의 교훈해가지고 한국 전쟁은 소규모 전쟁이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개의치 않았던 미 극동군 총사령관 다글라스 메가드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사격이었다. 운산에서 포로가 잡혀서 중국군 포로가 이미 어마어마한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이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진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당시에. 메가드 오판.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없다. 메가더가 정말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또 거제도로 우리가 대만처럼 거제도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다만 그때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국회에 또 예.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각오실까? 어떤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을까? 궁금한데요. 저 역시도 이제 오판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케네디가 그런 말을 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을 자주 인용하신 적이 네.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실패하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그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외교 안보에서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그게 우리 병자호란 때도 겪었었고 임진왜란도 겪었었고 6.25 때도 겪었었고 지금도 아마 비슷한 위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왜 인생의 책이라 그랬냐면은 저 역시도 역사에 대한 선입견, 우리 시대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잃고 대충 그럴 거야라고 예단하고 미국은 나쁜 사람, 미국은 뭐 이 한반도 우리 분단의 고통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원흉 그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 계속 더 도약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특히 보수 정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 책을 읽고서 가진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한 전의 판단, 또 한미 동맹이나 한미 FTA,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정치는 사실 참 힘든 제가 약간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 벌써요? 생활이 없습니다. 가족 생활도 없고.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이게 뭐 상당히 욕을 또 많이 먹고 또 실수 안 하기만 바라야 되는 또 위험한 직업입니다. 직업인데 이런 큰 어떤 오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집단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오판 그런 오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책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 역시도 오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더 큰 오판을 사람들이 자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신호등, 경고등이 되어서 네. 또 저도 연구해서 대안도 마련해 보겠다.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선이시지만 너무 준비가 잘 되신 거예요. 사실 이제 맞아요. 저널리스트로서 예. 20년을 하셨고 총리실 예, 예. 계셨죠. 청와대에 계셨죠. 또 국회 대변인도 네,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리더, 예. 최고의 리더들을 모시고 있었던 자리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셨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 참모죠. 예. 지금도 물론 크게 보자면 국민들의 어떤 비서가 국민들을 위한 비서이자 국민들의 머슴이죠. 예. 머슴인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하고 또 큰 표결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의 중요한 어떤 의미로서는 이 전쟁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전투에 사령관의 임무, 작은 임무까지 갖고 있는 셈인데 네.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조상님들에게 빌고 예, 예. 천주 신명한테 빌고 예. 그럴 정도로 좀 무겁습니다, 어깨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예, 위치에 그렇습니다. 이제 있으신 정치인 스스로 예. 본인의 이름에 책임지셔야 되는 예.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콜리스트 윈터 하면서 주요 오판 3가지를 정리했는데 이제 이 오판을 정리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왜 이런 오판을 하게 됐을까? 이 오판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충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리더의 독선이 사태를 망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가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메가더 사령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독재 국가의 정부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예.
자기가 정말 신임하고 자기 말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들만 주변에 앉히고 그다음 심지어 메가더 사령부 집무실 도쿄의 메가더 사무실에는 책상에 전화가 없었다고 해요. 리찌웨이가 그 자리로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화를 끌고 온 거라고.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어떤 그 자기만의 성. 버블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어떤 선입관과 독선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결국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메가더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초반에 정말 사실 필리핀 함락 과정에서 보면은 물론 일본이 굉장히 강한 전력을 밀고 온 것도 있지만 메가더가 초반에 어떤 오판을 통해서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못 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일찍 함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천 상륙 작전까지 실패했으면은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정말 천하의 정말 몹쓸 그렇죠. 사람으로 완전히 생각하고 매장될 싶지도 뻔했어요. 어떻게 않죠. 보면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보고 싶은 대로 봤다. 그게 결국은 이 오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거다. 예, 맞을 것 우리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뉴 네. 저널리즘에 입각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문학 작품 읽듯이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끌어낸 교훈 중에 하나는 영웅주의에 대한 경도가 얼마나 영웅주의, 위험한가를 예. 그 헬버스템이 또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가더라는 한 사람이 전쟁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물론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어떤 난관들, 네. 그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최 의원님께 주문할 이야기가 하나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초심을 지키시면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조건이 좋으시고 그 주목을 받으시니까 영웅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소심해서 네. 큰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네, 못할까 봐 네. 그게 오히려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제가 책을 택할 때는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소개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정말 지도자의 오판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오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생 책방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았고 예. 제가 이제 이 일라에 왔길래 무슨 책을 할까. 예. 왜 젊은 시절 우리 문학 청년으로 꿈꾸게 했던 책들도 많고 네. 그런데 나 6월이지 올해 70주년이다 했더니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우리 역사에 대한 뚜렷한 새로운 확신, 미국과의 관계 문제, 네. 국제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분명한 세계관을 형성해 준 책이기 때문에 했고 사실은 그 시점에 내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충격과 나는 왜 이런 글을 못 쓸까 우리나라 역사인데 해서 예. 제가 이런 책도 하나 썼습니다. 안 그래도 이 책을 제가 읽다 왔는데요. 예. 대단한 지금 자료가 그렇습니다.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안에. 이제 아메리카 트라우마. 헬버스탐이 다루지 않은 분야 예. 진짜 한미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예. 비밀 문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예, 또 제가 마침 특파원을 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그 전략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돌아가시지만 제비군이 브레진스키 같은 국가안보보좌관 또 공화당의 안보보좌관들 이 헬버스탐이 만났던 사람의 1000분의 1도 못 만나봤지만 그분들의 기억을 돌이켜 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지고 한미 관계와 우리나라가 글로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예. 생각해 본 예.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예.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허위 평론가 이 제목이 예. 진짜 추운 겨울이라는 그래요. 뜻이잖아요. 2년 내내 저도 추웠어요. 그러니까 날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예. 저도 이상하게 예전에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춥더라고요. 5월인데 이렇게 춥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내는 그 냉혹함이 여기에서 이제 담겨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 6.25 전쟁 자체가 이렇게 진짜 추운 겨울과 같았다라는 은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편집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이 지금 너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을 조망하는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편집장님이 한 거 쓰세요. 사실 제가 쓰는 것보다 벌써 좋은 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런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This Kind of War라고 예. 영어 제목이요. 예. 이게 사실 T.R. 페른바흐라는 어떤 작가가 쓴 건데 네. 이 사람이 원래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예요. 전차부대. 아, 참전한 사람이고 콜리스 트윈터 이 저자도 이 페른바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면서 예. 감화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고 예. 있어요. 예. 굉장히 잘 만든 책이고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또 번역을 한 사람이 현역 육군 소령이었고요. 번역한 네. 시점에서. 네, 네.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당시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순국이 되신 많은 전사자분들 또 유엔 참전국의 전사자분들 또 사상자분들 다시 한번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도 캔도 최영두 의원님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홍익범 편집장님 감사하고 허위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가슴을 뒤흔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자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무기, 바로 말인데요. 대가들의 화술 전략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말의 원칙 살펴보시죠.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단순 명료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의 원칙과 그 힘에 대해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모든 이용자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짜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한 문장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매료시켜 지금의 구글을 존재하게 만들었죠. 억만장자 기업인인 리처드 브랜슨은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도 꿈을 꾸도록 북돋아야 한다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야망과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외에도 돈, 권력이 넘쳐나는 물질 만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힘은 결국 말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책 한 권에 담겨진 특별한 말의 원칙을 하나씩 찾아내 일상에서는 풍성한 대화를, 일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말 한마디로 압축된 세계사를 살펴볼까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시대를 앞서간 엘리트들의 결정적 한마디를 다룬 책, 결정적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된다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이 말은 무능한 정부를 비난하는 혁명 세력이 민중을 동요시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역사의 현장에서 생긴 한마디가 100가지 역사를 웅변해주기도 하고 역사 앞에 홀로 선 선각자의 사투를 증명해주기도 하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레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등 누구나 아는 명언이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나 당시의 상황까지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를 거치며 완성된 세계사의 진짜 스토리텔링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베네누의 말을 걸지 마라, 토킹 투 크레이지 등 설득의 비법을 알려준 작가 마크 고울스톤이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왜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다스리기가 제일 힘들까로 시작하는 프롤로그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요. 4가지 주제로 나를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마다 구체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책에 담겨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예시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옛사람들의 흥미로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부터 참 재미난데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 역사 문화사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사라는 문을 통해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고 상상해보곤 합니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봤을 만한 역사의 어원이나 문헌의 뒷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좌측 통행의 이야기부터 50톤이나 되는 고인돌의 덮개들을 옮긴 비화, 그리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일을 했던 노비들의 이야기까지 역사의 페이지들을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의 문화나 역사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열쇠라는 점에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추천 도서 우리 문화 역사사전. 500페이지가 무색할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 규슈로 징집된 조선 도공들의 삶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 묻혀버린 가슴 아픈 대한민국 도공들의 이야기, 일본 규슈의 조선 도공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 규슈. 부산에서 보면 눈에 잡힐 만큼 가까워서 익숙한 심리적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 규슈로 징집된 조선 도공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타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졌던 7년이란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던 조선 도공들은 당시 나라를 잃은 민족인 동시에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주역이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잊히며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낯선 이방인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도공이 아닌 일본 규슈의 조선 도공이란 책 제목마저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선 도공들의 애환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책 흥미롭게 보셨나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